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목요일 문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렇게 덥더니 결국 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더니 좀 쏟아지는 곳이 몇몇 곳인데 있더라고요. 우산 잘 챙기셨어요? 지금 시장 날씨는 굉장히 맑습니다만 늘 그렇듯 날씨처럼 언제든 우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 시장의 소나기를 또 막을 수 있는 대비는 결국 내공에서 나오죠.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본기와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내공 쌓아가셨으면 합니다. 목요일장도 함께하는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3,258선이 오늘 고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직고점까지 한 8포인트밖에 안 남습니다.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은데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990선까지 회복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오전장만큼이나 시총 상위주의 탄력이 좋은지 그 변화 체크해보죠. 김은별 캐스터. 양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점차 분위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3,250선 돌파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드디어 990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지수를 체크해보시면요. 점차 고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200또 49포인트가 종가 기준인데요. 이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경우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도 13조 원 가까이 좀 크게 실립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점차 상승 탄력이 높아지는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른쪽 위쪽으로 안정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3,250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쪽을 보시면 4,724억 원 사자세입니다. 현재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을 보시면 1,723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현재 구간 6,499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체크해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료정밀 섹터가 3%대로 가장 크게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의료정밀 섹터 내에서는 오늘 우진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참 좋죠. 이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제조업까지 현재 구간 상승 탄력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의약품도 1%대 반등세가 나타나고요. 전기가스업 섹터도 0.9%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보시면 철강금속 섹터 1.5%대로 조금 무겁게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 올랐던 만큼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섹터도 0.4%가량 하락세고요. 보험과 정유목재 그리고 통신업까지 밀리는데 1% 안쪽으로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대 중후반의 시세를 뽑아냅니다. 오늘 삼성전자 바로 83,000원 선 가까이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SK하이닉스는 129,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에 이렇게 주가가 높습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카카오 보합권 그리고 네이버는 0.4%가량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 개발 매도 리포트 때문에 2차전지 쪽도 상당히 최근에는 조금 부진했는데요. LG화학 0.7% 오르고요. 삼성 SDI도 1.8% 오르면서 62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체크해보시면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 오르고 셀트리온도 0.9%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에 관련된 실적들도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에 좀 영향을 줬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고점을 높였던 만큼 오늘은 시장 분위기 비슷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0.6% 오르면서 23만 9,500원 지나가고요. 기아는 1.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섹터별 움직임에서도 체크해보셨듯이 철강 섹터는 계속해서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고요. 포스코 1.8% 밀리며 34만 6,500원 지나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를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장비 종목들까지 크게 매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별로 또 체크를 해보시면요. 한미반도체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안고 있으면서 오늘장 5%가량 반등합니다. 한미반도체 일본의 전량 수입을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패키지용 듀얼 척소를 이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셔도 오늘 DB하이텍 5%가량 오르고요. 솔브레인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반도체 장비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고점을 높이는 과정 속에 있고요. 1%가량 오르며 991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차트의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990선까지 복귀를 하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구간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죠. 1,188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관망세를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 61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네, 개인을 보시면 현재 98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내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래도 상승세 나타내면서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오른 11만 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체크해보시면 오늘자 또다시 3%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오딘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55,200원의 시세를 기록합니다. 네, 반면에 같은 게임주인 펄어비스는 3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겪고 있고요. 1.6%가량 밀리며 58,100원 선을 지나갑니다. 네, 코프로비엠 현재 시장 분위기 반영하면서 0.9%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CJ ENM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보합권 정도의 잔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HLB도 보합권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소재 쪽이나 반도체 쪽을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시세가 높습니다. 앞서서 이 특징주에서도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현재 구간 솔브레인도 상승 중이고요. SK머티리얼즈는 2% 오르며 32만 5,300원을 지나갑니다. 현재 알테오젠도 반등 나왔고요. 2%가량 오르며 7만 2천 원을 지나갑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주가가 좀 눌렸던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온기가 좀 감지되고 있죠. 최근에도 한 차례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장도 강세 흐름을 기록합니다. 오전장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오후장에서 점차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이 5G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연된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4월부터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장비 인도를 시작했는데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사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런 영향들 받게 되면서 에이스테크가 9% 오르고요. 18,700원을 지나갑니다. 네, 솔리드도 6%대 강세고요. 서진시스템과 이노와이어리스 현재 구간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 KMW 역시나 3.9% 상승하면서 55,500원을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강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오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궁금하실 IT 이야기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섹터의 강세, 오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추세적으로 반등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정말 역시는 역시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간다 이런 말이 오늘 딱 나타납니다. 3,240까지는 글쎄요. 민감주가 계속 이끌더니 결국은 그 5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확실하게 강하다는 점을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래신 건 알겠는데 이 두 섹터가 왜 강한지 추세적으로 오를지 두 분 답을 들을게요. 먼저 김혜준 전문가님, 오늘 IT 투톱과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그 투자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1일날 나온 수출 지표도 네. 잠깐 전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1일날에 수출이 잘 나올 겁니다. 5월달 수출이 잘 될 걸로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뭐 1988년 이후에 뭐 최대의 증가폭을 나타냈었고, 50%, 네. 그리고 뭐 40% 증가는 역대 2달 연속 40% 이상 증가는 역대 사상 최초였는데 모든 품목들이 수출이 잘 됐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도
잘 됐습니다. 물론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는 수출폭이 조금 낮았어요. 25%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반도체가 뭐 이제 기대만큼 생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좀 있었지만 아무튼 수출이 증가를 했다. 근데 요걸 뜯어보면 생각보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 우리나라 투톱도 그렇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들이 못 갔던 이유가 투자가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증설 문제에 있어서 좀 이연될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하반기 내년 쪽을 바라봐야 되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 제가 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1분기 때,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 때 반도체 증설을 얼마나 했는지 각 국가별로 조사를 했는데 나오네요. 네. 맨 앞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분기 2020년 올해 1분기 때 얼마나 투자했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로줄이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직전에 2020년 4분기에까지의 이제 각 국가별의 반도체 장비를 얼마나 투자했는지, 증설을 했는지 규모를 나타내는 거였는데요. 네. 중국하고 대만이 1, 2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5억 달러 이상씩 지금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한 3위 정도의 규모를 나타냈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올해 1분기 때 보면은 지금 7억 달러 넘었죠. 그러니까 1위네요. 8조, 그렇죠.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투자를 했구나, 증설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글로벌도 4분기보다 확실히 더 많이 했네요. 그렇죠. 네. 전체 볼륨도. QOQ도 그렇고 네. 전년 대비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증분이 커요. 작년 정년 대비해서는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118%니까. 네. 그리고 직전 분기보다는 82%가 지금 증가한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늦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네. 이게 또 실제로 또 실적에 반영이 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시기에 부합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또 오늘부터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증설도 결국은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증설을 해줘야 또 네. 낙수 효과가 있을 텐데 역시나 그 두 기업이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대목으로 꼽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5월달 수출 지표에서도 반도체가 잘 팔렸는데 그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충분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파운드리 지금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또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10대 파운드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1분기 때 다 증가를 했거든요. 네, 뭐 TSMC, 삼성전자는 10대 중에서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로 꼽히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2% 정도였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의 정전 사태, 오스틴 공장. 네, 텍사스의 오스틴 텍사스죠. 정전 사태 때문에 약간의 실적이 못 미쳤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대만 쪽, 중국 쪽, 미국 쪽의 파운드리 10대 업체들이 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점. 네. 그 이 점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 생산이 정말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반도체 지금 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은 가격이 인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이제 맡길 때 공장에 맡길 때 그 가격을 지금 인상이 지금 올해부터 되고 있거든요. TSMC 필두로 해서 지금 모든 파운드리 공정들의 공정 장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반영 기대감도 또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 뭐 드디어 뭐 수출이나 실적이나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오늘 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 이 시간대에도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4대 그룹 총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 대통령도 여기에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입을 열었고 그래서 8.15 사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리적인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그 부분에 계속 밑바탕이 좀 깔려 있었던 거겠죠. 그 지금 톤이 굉장히 그래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원래는 이게 사면은 없다 이쪽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랬죠. 이제 사면 쪽으로 네. 나오고 있는 물론 뭐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네. 사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면이 되면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 주가나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날개를 좋아져요? 펴겠죠. 사실 1분기 지표도 보면 투자 잘 됐던데 이게 영향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더 적극적이겠죠. 특히 M&A를 더 할 해야죠. 거니까. 예, M&A를 더 명확하게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투자도 지금은 어디 할지 결정 안 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그렇죠. 부분들. 그러니까 텍사스를 할지, 애틀랜타 쪽, 그냥 조지아주로 갈지, 텍사스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던 부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나면 그러면 그쪽 관련 부분에 파운드리 업체는 또 더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뭐 주가들은 꽤 괜찮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 생각합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또 리포트 하나 나온 게 디램 현물 가격의 재상승을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면 2분기 그러니까 4월 딱 말부터 해서 살짝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네. 빠졌다. 그런데 하반기엔 다시 결국은 올라갈 거다. 디램 현물가가 움직이면 IT 투톱도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레포트를 냈는데 혹시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셨는지 디램의 최근 부진했던 흐름이 결국은 IT의 발목을 잡았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디램이 부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중국 쪽에 이제 이 스마트폰 기업들이 뭐 이제 오더 컷을 했잖아요. 한 20% 정도. 네. 원래는 이제 많이 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팔려서 인도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오더 컷을 한 20% 날렸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쪽도 지금 인도 쪽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래그십 모델도 생각보다 좀 안 팔리면서 오더 컷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이 뭐죠? 이게 전력용 반도체. 이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네.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모바일 디램 쪽은 판매가 좀 잘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현물가 중에 좀 이제 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건 이제 PC 디램 쪽인데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재택근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걸 많이 이제 살 사람 다 샀다. 살 사람 다 샀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 부분도 좀 거기 떨어지는 무조건 부분이거든요. 꺾일 거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뚜껑 열고 나니까 아니다. 생각보다 다시 수요 좋아질 수 괜찮다. 있다. 예, 수요 괜찮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현물 가격은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물 가격은 뭐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또 뭐 좀 더 또 지켜보긴 해야 계속 되죠. 체크해 예. 보자. 알겠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여러 가지 좀 작용을 한 가운데 최근 지표가 확실히 IT 괜찮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면은 틀림없나요? 사실 오늘 회복하는 이 82,000원이 뭐 넓게 보면은 뭐 회복하나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들고 계신 분들께 너무 긴 여정이었고 8만 원, 8만 1,000원 이 한 계단 한 계단이 정말 그렇죠. 너무 괴로운 순간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82,000원 회복과 더불어 10만 전자 다시 갑니까, 전문가님?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삼성전자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수를 상방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그럼 상반기까지 시장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외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시장 수익률보다 살짝 아웃퍼폼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10만 원보다 12만 원까지도 봅니다. 어. 내년을 보면. 어. 내년까지 감안하면 12만 원인데 저때 이제 말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8층과 9층에 입주가 굉장히 많이 입주민들이 하신 굉장히 분들이 많거든요. 많으셔가지고. 이 라인 전체가 전부 다 이제 맞아요. 개인 이번에. 투자자들의 네. 매물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 물량을 이거 다 먹고 어떻게 올리겠냐. 이 물량을 다 먹고 올리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르면 나올 거고 오르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 깔려 있는 이 물량은 네. 저는 매몰대가 아니라요. 저는 이거 상승 플랫폼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단단한 지지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대라고. 왜냐하면 지금 저 가격대의 매수를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네. 내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사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장기로 그냥 끌고 가자. 이게 약간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그쪽이 좀 장기 투자 성향으로 삼성전자를 대체적으로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우량주들을 많이 샀거든요. 네. 대형 우량주들. 그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샀고.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로 들어가서 내가 시세 차익 내고 나오려고 하는 물량들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9만 원만 넘겨주면 이게 매물대가 아니라 저는 네. 이게 지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매물 출회와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그냥 삼성전자가 실적만 잘 내면 된다.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괜찮으면 모멘텀만 괜찮으면 충분히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연기금의 매도 물량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많았죠. 왜냐하면 다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네네. 연기금도 그냥 이제 이 국내 주식 비중의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낮춰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팔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 MSCI 리밸런싱 관련 물량 때문에 우리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네. 당연히 가장 많은 건 삼성전자니까 예. 많이 팔았어요. 기계적으로 파는 패시브 물량은 이제는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액티브 자금들은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5월 말부터 340만 주씩 하루에 이렇게 담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가벼워졌다. 매물대가 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액티브형 ETF를 발매를 했잖아요. 그 대부분 이게 다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액티브형 펀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수급 주체들을 보면 투신, 그 다음에 그 사모펀드, 요 수급을 보면 계속 매수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수급적인 부분도 하반기로 가면 괜찮아지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모멘텀도 괜찮아진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거 개별 종목들 대비해서 탄력이 둔할 수는 있어도 네. 꺾이진 않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한다면 12만 원까지도 괜찮다. 예, 봅니다. 답이 갑자기 너무 시원스럽게 주셔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보면 그냥 반등인지 추세 상승인지 갑론을박이에요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잘 팔고 나왔어요 하시면서 단기로 보시는 분이시겠죠. 슈퍼킹님. 그리고 김대리님도 3점 박수권일 것 같은데요 하셨고 한 분은 10년 안에 신반전자 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너무 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세 상승인지 일시적 반등인지 여부에 있어서 핵심은 수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 뭐 거예요? 지금 당진적으로는 수급이 맞죠. 수급이 맞는데 네.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수급은 네. 모멘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의 모멘텀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빅사이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우려감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좀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장비도 계속 장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야, 리드 타임 네. 굉장히 길어질 거야 했는데 네. 딱 보니까 리드 타임이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만약에 광복절 특사가 돼서 사면이 된다면 특별 사면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불확실성 또 오너 리스크 하나도 또 덜어내는 거니까 네. 결국에 삼성전자가 들어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들어주면 나머지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 흐름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세 상승이라고 봐요. 잠깐만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번에 기술주가 흔들렸던 그러니까 IT가 흔들렸던 전체적인 매크로한 배경 중에 하나가 또 기술주 미국의 이런 IT 종목들이 다소 좀 흔들리면서 그런 여파를 받기도 했잖아요. 6월 FMC는 문제없다 하셨지만 결국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다시 연말에는 테이퍼링 이슈와 함께 이런 종목들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좀 비유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시장이 테이퍼링을 우려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테이퍼링을 우려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네. 스포츠카가 아주 빠르게 풀악셀을 밟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악셀인 거죠. 시장이 스포츠카라면.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풀악셀을 밟고 달리고 있는데 속도가 안 준다. 예, 너무 빠르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셀에서 발을 떼는 거. 네. 근데 악셀에서 발을 뗐다고 해서 슈퍼카가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는 건 테이퍼링인 거고요. 네. 이제 내가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브레이크는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 테이퍼링은 속도만 느려지는 거지 실제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테이퍼링이 되고 났을 때 오히려 미 국채는 더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고 오히려 달러는 약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시장은 그리고 나서 더 올랐어요.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렸지 그 이후엔 추세적인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8월달 우리가 시험 답안지를 받아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잭슨홀 미팅 이때를 보거든요. 시험지를 받아볼 때 네. 저는 생각보다 허무할 수도 있다. 아. 우리가 걱정인데 시험 망쳤는데 기우였네. 예 했는데 너가 너무 보니까. 많이 찍었는데 했는데 찍은 게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 노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연준은 지금 이미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있고 시장도 이미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깔끔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추세적 반등을 기대한다면 지금 진입도 가능한지 가격 전략 좀 주세요. IT 형님들 포함해서 소부장까지 두 분이 꼽는 토픽은 누군가요?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저는 앞서서 문서인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괜찮나요? 예. 괜찮고요. 네. 근데 뭐 조금 더 내가 주가의 그 상승을 조금 더 빠르게 뭐 또 퍼포먼스를 즐기겠다. 좀 즐기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뭐 중소형주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 그 중에서 ISC를 지금 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렇게 반도체 증설 많이 하고 생산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많이 한다는 것은 반도체 지금 생산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하는 물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ISC는 지금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 러버 방식의 지금 소켓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던 기업도 ISC고요. 네. 이쪽에서도 지금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쪽에 지금 뭐 버닝 테스트뿐만 아니라 뭐 주파수 기능도 테스트하는 것도 넣어서 이런부에서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 뭐 쪽에 지금 고객사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하는 쪽에서도 지금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네. 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쪽에서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더 느껴지는 부분인데 네.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포고핀 방식도 지금 많이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 ISC에서 거의 60% 정도는 이 비메모리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이 포고핀 방식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테스트자 물량이 많아졌을 때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접근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뭐 ISC는 또 자회사에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한 번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ISC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소형주 쪽으로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옵니다. 200일선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밸류 메리트 있는 쪽으로 보고 또 퍼포먼스 속도를 기대한다면 이 종목 ISC네요. 문서희 전문가님 토픽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내에서 좀 대형주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그리고 더딜 수가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 대형주를 사고 싶다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저는 이제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거 말고 지금 앞서 뭐 이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용 장비를 반도체 테스트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들이 증설을 네. 해야지 수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공정 쪽 그렇죠. 말씀하시는 반도체 거죠? 패키징의 오사트? 후공정 테스트. 네. 앞서 이제 ISC가 네. 하는 그쪽 관련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패키징과 이제 테스트 관련 부분인데 어쨌든 오사트 쪽이 커야 돼요. 오사트 쪽이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오사트 업체들이 엄청 발빠르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관련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가동률이 높아지면 네. 하반기에 네. 당연히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본이 이제 독점하고 있던 마이크로쇼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패키징을 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원래는 일본의 디스코사가 그쪽에서 거의 다 납품을 했었어요. 글로벌 독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뚫고 나왔어요. 이번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 마이크로소우 같은 부분을 예. 지금 자체 개발하면서 국산에 네. 성공했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납품 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오사트 업체들에 대한 증설에 대한 수혜감, 네. 그다음에 국산화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미 반도체가 또 주력으로 하는 장비들은 또 5G 통신칩 관련 부분에 또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는데 네. 하반기부터 이제 5G 관련된 그쵸. 투자가 많이 집행되면 네. 5G 통신칩도 많이 나올 거다. 여기에도. 오늘 또 5G도 많이 가는데 네. 오늘 상승의 이유는 모건 스탠리 때문인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간밤에 정말 거의 한 100만 년 만에 5G 투자 의견을 냈어요. 아. 예, 거의 안 냈다가 한 거의 네. 2년 동안 안 내다가 네, 외국인들이 미국 쪽이 그렇죠. 예, 한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탑픽으로도 영향을. 많이 했어요. 예, 마벨 네. 마벨 쪽도 이 추천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커버라든지 퀄컴 네, 같은 네. 것도 추천하면서 5G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뭐 네. 그쪽 관련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탑픽은 한미 반도체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4만 원까지 문제 없다인가요? 네. 채팅에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네, 토픽은 ISC,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추려집니다. 추세적인 반등 가능하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선주의 급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선 이름 붙은 종목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특히 5월 말, 6월 초 더욱더 거래가 실리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리에서 추가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좀 속도감 있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문선희 전문가님, 전선주 최근 왜 올라요? 그러니까 전선주가 오르는 이유는 순환매 차원이 일단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사실 전선주도 경기 민감주죠. 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집행되면 네. 당연히 전력선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선주가 갈만하다라고 보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원전을 막 처음에 많이 이야기했을 때 네. 그때의 느낌이 납니다. 그 시장에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급등할 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원전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 전선주 만약에 원전을 못 잡으셨으면 진짜요? 네, 전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전 이야기하시니까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때 느낌이 나는 게 아까 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이제 인도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긴 있지만 뭐 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당연히 인도도 당연히 인프라 투자 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때 당연히 전력망은 안 깔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전력망이 많이 깔아질 수밖에 없다. 전력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력선을 그러니까 전선주들이 네. 대체적으로 전선은 다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를 많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요.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고 자산 이익 평가가 상승할 수 있죠. 이익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구리 관련주라서 대창 이런 기업들이 네. 상승할 수 있는 건 구리 제품 뭐 풍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구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수혜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리에 대한 재고 예, 재고 관련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구리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선 회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선 관련 부분의 회사들이 네. 이쪽도 괜찮다. 구리 가격 상승이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친환경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뭐 그다음에 뭐 SMR 이런 거 하면 전력을 다 다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이 아니잖아요. 개별식이니까 네. 오히려 전력선을 더 많이 끌어와야 돼요.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전력선이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앞서 이게 반도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P3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M16 라인이라든지 이거 이제 펩 이제 이 공장 이제 가동 네, 그러니까 이 증설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저기에 전력선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국내 IT 업체들 만약에 뭐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시작을 하면 네. 디스플레이 관련 쪽에 증설을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전력선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점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원전, 탈원전 폐기와 관련된 부분. 네. 만약에 원전이 가동이 된다면 또 원전은 SMR만 있는 건 아니라 우리 뭐 대형 원전도 사실 하나 정도는 우리가 새롭게 만약에 탈원전 폐기가 만약에 된다면 만약 혹시라도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서 만약에 그게 대선 된다면 이후에. 예, 이후에 네. 그러면 원전이 지금 중단시켰던 거 이게 다시 가동이 공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도 결국은 또 전력선은 또 고압, 초고압 전력선을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전선주들은 지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설 투자 이야기 나올 때 원래 전선주들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인프라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그럼 지금 잡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을 때 재고자산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이들 종목에 대한 전망은
구리도 계속 갈까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뭐 구리도 계속 갈 것 같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 네, 오. 전선 기업들도 뭐랄까요? 지금 업황적으로 너무 좋은 네. 시기를 맞았다. 환경이, 네, 네.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동안 전선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게 없었어요. 실적이 좋을 게 없었어서 네. 주가의 흐름도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실적을 지금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가 다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전선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전선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수혜도 되고 또 숫자가 나올 거니까 실적이 나올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뭐 2006년, 7년 때 우리가 이런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좀 막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이때 뭐 신흥국, 뭐 중국이나 인도, 일명 뭐 브릭스 아, 라고 네네. 해서 이런 신흥국들이 인프라 투자가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보다도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은 확실히. 왜냐면 근데 진짜 2006년, 2007년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신흥국 인프라 투자 수혜 보면 우리 대체적으로 뭐 조선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쵸. 전선주 보면 진짜 저 세상 주가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저 주가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네. 그 당시에 훨씬 차라리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선주를 투자했다면 네, 진짜. 맞아요. 2007년에 대한전선이 네. 엄청 100만 원 올랐었네요. 180만 원 가까이. 와, 네, 이렇군요. 네. 아,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월급으로 가장 보니까 와닿습니다. 기초가 되는 인프라예요. 전기, 전선. 저기 최대한 지금 땡기셔야 돼요. 차트가 안 나와서 지금 계속 네. 당기고 계세요. 네, 네. 그죠. 네. 2007년, 2006년 뭐 이때인데 예, 보면 진짜 저 세상 주식입니다. 그렇죠. 13년, 14년 전에, 15년 전에 이야기니까. 네. 근데 뭐든지 인프라 투자를 할 때는 네. 이런 전력망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번에 미국에서 텍사스가 지금 기후 때문에, 지금 폭설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 텍사스 지역에서의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삼성전자를 네. 비롯한 그 반도체 공장들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력망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전선일 것이고. 네. 근데 2006년, 2017년에는 신흥국 중심에서의 인프라 투자였다면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로 정말 전 세계죠. 미국, 유럽, 굵직굵직한 지금 국가들이 지금 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업황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저희가 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선주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풍산 이쪽보다는 전선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세요? 저 충분히. 예, 두 분의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문선희 전문가님, 전선 관련주 지금 잡을 수 있는 것 어느 쪽일까요? 제가 저희가 원래 이거 주제를 정하면 원래 아침에 정하잖아요. 네. 시장 보기 전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했는 게 지금 제가 탑픽으로 가지고 나온 게 너무 급등이 나버렸어요. 뭐 어떤 종목인가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아, 그- 지금 1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끌었긴 한데. 네, 2,100원일 때만 해도 괜찮은데 하셨군요. 어제 종가 보시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눌리면 네. 살볼만 합니다. 지금 많이 급등은 했는데 네. 저는 더 위에 업사이드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꽤 높게 봅니다. 네네. 예, 목표가를 말하면 너무 황당하실 것 같아서 목표가를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황금 들판님이 단기로 너무 올랐는데요 했는데 그래서 눌리면 눌리면 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눌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럴 거면 그냥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눠서 가지고 가세요. 아. 오늘 그냥 3분의 1 들어가시고 아. 그다음에 떨어질 때 좀 이제 3분의 1 조금 더 기다리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대한전선의 경우 네.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오리엔탈전공 이거 이야기할 때 비슷합니다. 오리엔탈전공도 제가 이거는 뭐 그 야인시대 이제 수익의 진수에서 가져왔는데 그때 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지옥에서 살아나온 주식이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뭐 감자를 한 해 만에 했다가 그다음에 뭐 상장 폐지 되네 만에 하면서 그러다가 아주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네. 대한전선이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게 지금 상장 폐지 되네 만에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문제가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주식 병합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큰 우여곡절 끝에 이제부터 좀 회생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미국에 제 매출이 없었으면 네. 저는 안 했을 겁니다. 미국 쪽 매출 비중이 큽니까? 있습니다. 벌써 1분기에 벌써 700억이나 수주를 받았어요.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받았던 한 분기의 매출을 다 미국 내에서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아. 그게 엄청난 지금 물량인 거예요. 근데 이게 1분기는 사실 미국이 예.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나오잖아요. 예고되어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쪽에 전력망을 까는데 수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이제 이 소위 말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인프라 관련 수혜이기도 하고 네.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구리 관련 수혜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뭐 삼성이라든지 SK가 증설을 할 때 거기도 수혜가 될 수 있다. 네. 미국 쪽이 저는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이 전선 관련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쪽 관련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해상 풍력 관련 쪽도 하긴 하는데 해상 풍력 관련은 넘버 원은 LS 전선이거든요. 근데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뭐 친환경 관련 쪽에도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괜찮다. 근데 다만 급등했기 때문에 내가 한 방에 오늘 다 사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한 3분의 1만 그리고 좀 눌리는 걸 보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잡아보실만 하다라고 봅니다. 목표가를 들어야 또 저희가 이 눈높이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목표가는 3,000원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주 코너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갖고 이 시장을 보고 있느냐에 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김혜진 전문가님 토픽은요? 네, 저는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전선주 관련해서 좀 LS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근데 LS는 뭔가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회사로서 좀 무거운 느낌도 있어서 저는 예. 조금 더 좀 빠르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회사 중에 네. LS 전선 아시아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LS 전선이 원래 그 LS 내에서의 그 글로벌적인 전선 그 수주를 따오면 네. 그걸 이제 각 자회사에 이제 사업권을 주는 건데 네. LS 전선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비상장 기업들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거래는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LS 전선도 지금 그 사이트 내에서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지금 50% 넘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LS 전선이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지만 LS 전선 아시아는 LS 전선이 다운 수주에서 아시아권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문성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듯이 지금 아시아 쪽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인프라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렇죠. 네. 상황이거든요. LS전선 아시아는 또 특히나 베트남에서의 지금 이 전력망 전선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네. 뭐 동아기업도 소개해드리면서 베트남 쪽에서의 지금 건설 업황이 정말 살아나고 살아나고 있다. 있나요? 네, 근데 이런 전선주들은 건설업이 살아날 때 또 같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거기 전력망들을 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호황일 때 전선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오히려 수도 쪽, 북부의 하노이 쪽은 지금 개발이 안 됐었는데 네. 올해 7월부터 빠르면 지금 분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쪽에서 건설업도 호황이 됐을 때 전력망에서 지금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는 충분히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신흥 아시아들의 인프라 투자가 됐을 때 여기서 LS전선 아시아가 좀 두각을 드러낼 것 같아서요. 네. LS전선 아시아가 좀 또 접근하시기에는 아까 대한전선보다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연고점 갱신하고 나서 살짝 좀 빠지면서 약박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서 본다면 지금이 또 기회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인프라 호황 속에 다시 주목을 받을 전선주 좀 응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으면서 강의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탄력이 살짝 반납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또 클로징 벨로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고요. 심화론에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